근데 주제 자체가 재미있다라기보다도 어쨌든 긴박한 주제이긴 합니다. 예. 자, 일단은 어제 내용적으로 책에서 다룰 거 조금 남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마저 좀 보고요.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할 부분은 그 정폭제라든가 달력 읽는 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실제로 이제 이 원리는 나와 있는 거고 익혀야 되는 거거든요. 연습을 하고 익숙해지도록 몸에 익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책 중에 보면 이 지구가 살아있다, 지구가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이 우주도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어떤 우리가 물질로만 봐왔던 것들에 대한 의인화된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실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때 뭘 의미하는가 뭐 이런 거를 좀 제가 원리적인 부분을 해설하려고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계속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자료 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거는 어제 사실 다 얘기했던 거긴 합니다. 영 속에 들어가는 기운과 성분, 걸음에 관한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말하는 거는 이런 거죠. 걸음 만들 때 유기화학적인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어떤 영적 기운이 들어가는가를 생각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제목 자체가. 근데 영적 기운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슈타이너가 영적 기운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사구성체로 이해해라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물질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을 사구성체로 이해해라. 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인간도 사구성체 종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뭐 그게 걸음이 됐던 곡물 작물이 됐던 이걸 사구성체로 전환시켜서 이해했을 때 그게 인간한테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도 바로 연결해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슈타이너가 영적 기운이라고 얘기할 때는 사구성체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 동양에서는 사구성체와 동일한 게 오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뭐 동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치환해서 이해를 하면 대상을 오행으로 치환해서 이해하는 순간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직접적인 인식을 얻게 된다. 이게 되는 거죠. 예. 사실 우리는 늘 그래 왔어요. 전통적으로는 그래 왔는데 근대 와서 이게 까먹은 거죠. 집단적인 역사적인 망각을 한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집단 무의식 속에는 마이크가 지직거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지지지 아니 화면은 나중에 편집하면 되니까 안 되고. 네, 그냥 여기는 하면 되나요? 하나, 둘. 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집단 무의식 속에는 지금 당장 우리가 좀 일시적으로 그런 문화 전통에 대해서 단절되고 망각했다 하더라도 민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문화유전자라고 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의식도 유전이 되거든요. 의식도 유전이 되고 격세유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세대를 거쳐서 건너뛰어서 유전되는 거. 그런 현상들도 실제 그 증명이 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문화 전통 속에 있는 것들은 우리한테 살려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속에 들어가는 기운과 성분의 제목의 의미는 그런 거고 그 실내로 이제 어제 많이 얘기했던 소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똥은 별기운, 생명기운을 압축한 거다. 이걸 땅에 주는 거는 자, 땅에 질소, 산소 등의 생명기운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라가지고 어제 그 방유도를 전제로 했어요. 이쪽이 산소가 있잖아요. 이 중간에 질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질소 성분을 강화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동양식으로 이해하자면 토 성분입니다. 동양에서도 대부분의 약재들이 토 성분입니다. 그럼 토 성분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토는 종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균형이 있을 때 균형을 잡아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질소가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탄소가 들어가는데, 이쪽이 탄소, 이쪽이 황이죠. 근데 황을 대표하는 게 또 규소가 있죠. 규소하고 산소하고 합하면 규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규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쪽은 광물질들인데, 광물비료는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죠? 생각할 필요 없죠. 요 위에 세 개는 요거는 유기비료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는 광물비료에 해당하는 거고. 근데 광물비료는 원칙적으로 물에만 영향을 주지 토양 전체에 영향을 못 주니까, 농사에는 쓰지 말으라고 아예 그냥 배제를 해놔버렸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게 석회나 석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석회나 석영은 이쪽인 거죠. 탄소 쪽인 거죠. 석회, 석영. 물론 뭐 조금 효과는 다릅니다만, 그 다음 칼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칼슘도 이쪽입니다. 근데 이쪽 약간 뒤에 나올 얘기인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어디서는 보면 소똥 많이 쓰라 그래 놓고, 어떤 때는 보면 또 땅이 병드는 거는, 성기체가 과항이라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문장만 보면 두 개가 모순되는 문장이에요. 소똥을 집어넣으면 아스트랄을 집어넣는 거라서 땅을 복돋은다며. 근데 뒤에 보면 근본적으로 식물한테는 병드는 게 없대요. 식물은 병이 없다. 근데 식물이 병이 드는 유일한 조건은 성기체 과항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앞에는 소똥 집어넣어서 성기체 복도를 주라며. 복도를 주라 그래 놓고 뒤에는 성기체가 과항되면 병든다 이러거든요. 그럼 이게 두 문장이 이게 그냥 평면적으로 보면 모순되는 문장인 것 같지만 아니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음양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양기를 복돋은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양기는 활력이니까 복돋으면 좋죠. 근데 과하게 복돋으면 병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든지 이거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 맞게끔 적절한 균형을 어떻게 잡아주냐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과하면 누르고 눌리면 복돋아주고 이거인 거죠. 그래서 땅 기운이 없는 데는 소뿔, 소똥, 소똥 씹어 넣으라는 얘기예요. 땅 기운이 약한 데는. 그래서 땅 기운을 살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땅 기운이 또 지나치게 이게 성기체가 과항이라 가지고 식물들이 이제 잡초가 번성하고 막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는 이런 걸 집어 넣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예. 결국은 균형 잡기에 대한 문제인 거지, 어떤 게 이게 단독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땅에 넣어주는 땅에 질소, 산소 등의 생명기운을 주는 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질소, 산소 아닙니까? 이쪽이잖아요. 이쪽을 많이 넣어주면 에테르가 강화가 되겠죠. 아스트랄 성분을 갖다가 묵혀서 넣어줬는데 에테르가 강화된다. 그럼 에테르, 아스트랄 이게 전부 음양으로 따지면 다 양기운이잖아요. 땅에 양기를 복돋워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나머지는, 그리고 어제 이제 암소뿔에 넣는 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수소뿔은 왜 안 되고 암소뿔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성기체는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양기운이잖아요. 양기운인데, 양기운이 땅에 대해서건 우리 몸에 대해서건 건강하게 작용을 하려면 조절자 역할을 해주는 음기운도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뿔 자체가 동물의 그 신체 구조 중에서 가장 양적인 부분이잖아요. 제일 높이 있는 거고. 예. 뿔 자체가. 왜 양입니다. 아스트랄도 양입니다. 그런데, 수소이기까지 하면 양양양이 되는 거죠. 이건 곤란하다. 양양양이 되는 거, 이건 곤란하다. 그래서 암소라고 추정할 수 있겠는데, 그 암소 중에서도 새끼 한두 마리 낳은 암소가 제일 좋다 그랬거든요. 새끼 한두 마리를 낳았다는 것은 일종의 번식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존재 상태 자체가. 예.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모든 그 자연의 동물의 암컷들은 생명을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잖아요. 예. 이걸 경험해본 생명이라고 하는 게 극도로 몸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성분들과 에너지에 대해서 균형과 종합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해내는 과정이잖아요. 그 결과로 생명이 탄생하는 건데 그 경험이 각인되어 있는 생명체, 암소. 예. 그 암소의 뿔이 가장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역시 어제 김jun근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 증명 안 되죠.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가 가지고 있는 한계 중에 큰 한계 중에 하나가 제가 어제 과학이 갖고 있는 큰 한계 중에 하나가 형태가 있고 물질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과학은 다룬다. 이게 과학의 한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측정 가능하고 계산 가능한 것만 과학은 다루게 되는데 세상이 돌아가는 힘과 질서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측정 계산 가능한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과학이 일부분밖에 못 다루는 거 그게 근본적인 한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물질적으로 측정 계산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달라는 얘기거든. 근데 비물질적인 힘들을 물질적으로 증명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루시파 아리만의 힘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지만 루시파 아리만이 어떻게 작동했고, 예. 그리스도가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러면 무근가하다면 다 맹신자들이지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과연 역사적 실제가 그러하냐? 아니죠. 그게 맹신인 사람들도 있긴 있을 겁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믿기로 하자. 라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어떤, 신앙이 신실한 사람들은 그게 실제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겠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아는 것들은 대부분 물질적 증명이 불가한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직관적 알미 과연 틀린 알미인가?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 예. 그래서 제 섣불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보충에 암소뿔에다가 수정이나 석영을 또 조금 섞어주는 게 제일 좋대요. 이게 바로 섣불정폭제의 작용은 양쪽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수정이나 석영 이게 바로 음적인 기운들을 보충을 해서 그러니까 그럼 얼만큼 보충을 해줘야 되냐? 그건 땅의 상태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예. 정해져 있는 기계적 비율이 있는 게 아니고 땅이 많이 활기가 없으면 솥불량을 많이 해야 될 거고 거꾸로 땅이 지금 충분히 만약에 활기가 돋아져 있는 상태라면 오히려 석영이나 수정의 양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땅의 상태를 보고 인간이 판단해야 되는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에 들어와서 토론에 이런 얘기가 들어가죠. 사람 손이 닿으면 혼이 들어간다. 이거는 진짜 인지학적인 세계관하고 먼 사람들은 이건 정말 믿습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사람 손이 들어가면 혼이 들어간다. 이때 혼이라고 하는 게 혼이라고 말은 하지만 주로 아스트랄입니다. 주로 아스트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물체의 테러 아스트랄 자 이것들이 다 섞여서 혼이 만들어지는데 적어도 바깥으로 뻗어 나가려고 하는 힘은 다 아스트랄들이에요. 다 아스트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간의 아우라를 본다거나 어쩐다거나 할 때도 아스트랄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스트랄의 성질 자체가
아스트랄의 성질 자체가 뻗어나가는 성질입니다. 기본적으로 양적인 기운입니다. 예.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 인간은 그 사람의 아스트랄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기분 상태, 감정 상태에서 느끼는 거죠. 예. 기분, 감정, 이거 자체가 아스트랄 성능이 가장 강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 손이 닿으면 혼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람 손이 걸음의 보탬 역할이 된다는 거죠. 걸음의 보탬 역할이 된다. 그러니까 어제 손으로 저었다는 그분의 그 어떤 행동도 예, 의미가 있는 거죠. 기계로 적는 것보다는 막대기로 적는 게 좋고, 막대기로 적는 것보다는 사람이 직접 적는 게 좋고, 예, 중간에 매개 단계가 적을수록 좋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소하고 지역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가급적이면 그 지역 소로 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도 뭐 신토부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토양이나 지형이 주는 어떤 여러 가지 기운들이 있고 그 기운들하고 이미 순환관계 속에 있는 생명체를 이용해야 제대로 된 유기농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그름 보관 방법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 대개 사람들이 보면 또 격하게 이거는 웬 신소리냐라고 할 수 있는 게 명상은 정신의 질소하다 이런 거. 명상은 정신의 질소하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도저히 이게 안 받아들여지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요런데 뭐 사실 우리가 책을 읽다가 어떤 사상가의 책을 읽다가 대체로 동의가 되는데 어떤 특정 부분에서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이런 게 한 두어 개만 나오면 전체 신뢰도가 팍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쩌보면 그냥 좀 대중적 설득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슈타인이나 이런 소리 안 하는 게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되게 이제 이해하기 힘든 문장들이 중간에 끼어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부분은 꽤나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이 정신의 질소하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 자, 질소는 토라 그랬잖아요. 오행의 기운으로는. 동양에서는 의식이 발생하고 작동하는 것을 토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예, 의식을 오행에다 치환을 했을 때는 토기운에다가 치환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뭔가를 통합하고 종합하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뭘 통합하느냐 하면 감각 자극들을 통합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각은 과학에서는 오감각을 다루고 불교에서는 육감각을 다루거든요. 과학에서는 이목구비하고 그다음 촉각 이렇게 5가지만 인정을 하죠. 근데 불교에서는 의식까지도 감각이라고 해요. 불교에서 아니비슬신이라고 해서 앞에 5개는 과학이 말하는 오감각하고 똑같은 거고 뒤에 의식 이것도 감각의 작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낮은 차원의 의식도 있고 높은 차원의 의식도 있겠죠. 낮은 차원의 의식은 감각에 구속되어 있는 의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높은 차원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니고 감각 구속의 한계를 벗어나는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낮은 차원이건 높은 차원이건 간에 의식의 본질은 감각 자극을 통합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왜 통합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 감각 자체가 특정한 어떤 모델로만 세상을 인식하도록 이게 쪼개져 있거든요. 예컨대 시각은 색과 형태만 보는 거죠. 청각은 진동과 소리만 듣는 거죠.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어요. 시각이 하는 일, 청각이 하는 일이 다 쪼개져 있는데 실제 어떤 그 세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그 존재 자체가 통합적이에요. 내 눈앞에 벌레 한 마리가 있던 풀 한 포기가 있던 이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통합성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고 별개로 쪼개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싹이 틀 때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싹날 때 진짜 폭탄 터지듯이 소리는 작아요. 그런데 그 소리의 강도, 밀도 이런 거 보면 빵! 하고 터집니다. 예, 싹이 틀 때 소리가 나요. 그 싹이 틀 때 특정한 색깔도 있고요. 싹이 틀 때 특정한 방향도 있습니다. 잘 관찰해 보면. 사실 이거는 관찰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싹이 틀 때, 그 싹이 트는 그 현상 속에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청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청각이라고 하는 이거 말고, 예, 다른 방식으로 그의 속도, 리듬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요소를 얘가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따로 정보를 따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따로 받아들였습니다. 따로 받아들였지만 이게 같은 대상에서 나왔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의식은 얘들이 그러면 시각, 여기에도 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고, 청각, 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고, 촉각, 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신경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자극의 정보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면 피가 이걸 순환을 시키잖아요. 피는 또 심장이 뛰니까 열이 유지가 돼서 그 열기에 의해서 피가 신경 안에 있는 감각 자극 정보들을 순환을 시킵니다. 순환을 시켜가지고 어디 센터로 몰고 갑니다. 우리 온몸에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센터, 뇌죠. 뇌로 가지고 갑니다. 그럼 뇌로 가지고 가면 뇌에서는 얘를 요리조리 섞어서 다시 원래 상태대로 재인식하려고 본능적으로 뇌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의 발생이라는 것 자체가 감각 자극의 종합입니다. 맞죠? 감각 자극을 종합해내는 게 의식이기 때문에 토에다가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종합된 의식이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마치 우리 몸의 변비 걸린 것처럼 뭔가 경직되고 이렇게 순환이 잘 안 되고 누적이 되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본질적으로는 한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언어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심리적 집착 때문입니다. 예. 그럼 심리적 집착은 왜 생기냐? 생존 본능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생존 본능. 모든 생명체들은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관성의 법칙은 사실은 안전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변화가 오면 새로운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해지거든. 예,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기피하고 자기가 알고 있던 관성의 법칙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 요거는 생존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이라서 누구든지 사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레벨을 넘어가면 이게 집착이 돼요. 불안도가 강해지면 집착도도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존재 불안들을 다 안고 있잖아요. 애초에 왜 존재 불안을 가지게 되느냐, 이런 걸 다루는 건 종교에서 다루는 건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모든 인간은 존재 불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떤 자기의 성장 환경이나 카르마에 의해 가지고 이게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는데, 예, 이게 이제 강화가 되면서 집착이 되게 되면, 말하자면 의식이 마치 피가 순환되고 영양이 순환되듯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순환 안 되고 머물려고 하는 거죠. 뇌 속에 또아리를 틀고 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경험에 집착하고, 어떤 그것이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추억에 집착하고 상처에 집착하고 하는 것들. 예. 이게 말하자면 이제 관성의 법칙에서 나오는 거다. 딱 저장시킵니다. 암묵기억으로 딱 저장을 한쪽에 딱 시켜 놓습니다. 이게 있고, 그 다음 언어가 우리 사고를 경직시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수학이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고정된 방식으로 패턴화된 이해로 딱 묶어두는 거거든요. 언어는 사전 필초 보면 전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짓을 많이 했는데 사전에 정의를 딱 보고 이게 과연 그럴까? 왜 이렇게 정의될까를 생각해 본 결과 저는 사전에 있는 낱말 중에 사전적 정의가 진짜 단 한 낱말도 납득이 안 됐어요.
납득이 안 된다. 인간, 도덕, 정의, 시간, 낱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전적 정의가 일부 진실일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예컨대 자유를 찾아보면 사전에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을까? 시간을 찾아보면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을까? 이런 걸 찾아보면 진짜 골 때립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나? 생각해보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시간의 사전적 정의, 시각과 시각 사이. 끝. 시각을 그럼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시각과 시각 사이 세 개념이 나왔잖아요. 그럼 또 찾아봅니다. 시각. 이러면 시간의 기초도 아니 이래 나와요. 이러면 이거 뺑뺑이 논리잖아. 남자란 무엇인가? 사람 중에 여자 아닌 거. 여자란 무엇인가? 사람 중에 남자 아닌 거. 그럼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의 네거티브 정의가 과연 진짜 그 존재를 설명할 수 있나? 이해하게끔 할 수 있나? 생각해보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 개념들, 특히 추상적이면 추상적일수록 정의는 엉터리다. 물질적인 거 하나도 제대로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떤 특정 물질을 기능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 구성 성분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요. 내적인 구성 성분 중에서도 거시 차원에서 구성 성분을 볼 건지 소립자 차원에서 볼 건지에 따라서 대단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근데 사전적 정의는 그 중에서 몇 개를 편집해서 정의를 딱 해놓거든요. 몇 개 편집된 거 왜 나머지 성질들은 어디 간 건데?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나무란 무엇인가? 나무, 정의를 찾아보면 뭐라 돼 있겠죠.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햇볕 없는 나무 없고 토양 없는 나무 없고 바람 없는 나무 없고 물과의 관계 없는 나무 없잖아요. 근데 나무를 정의할 때 이 모든 관계들을 포괄해서 정의할 수 있나? 그러려면 정의가 안 되거든. 그러면 언어 자체가 대단히 이게 말하자면 빈약한 이해 방식이라고. 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빈약한 이해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언어로 소통과 이해의 도구로 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관성의 법칙하고 물리다 보면 언어적인 설명이나 정의가 실제라고 착각하거든요. 말이 그러면 실제가 그런 줄 알아. 예, 이런 착각 구조 속에 빠져듭니다. 이게 이제 두 개가 악순환을 막 맞물리면서 가는 거죠. 언어의 경직성과 그 집착의 경직성, 이 두 개가 서로서로 악순환을 물고 이제 막 갑니다. 그러다 보면 지가 아는 게 단주라는, 예, 많이 아는, 영리한 척 하는 바보가 나오는 거죠. 뭐 지식은 많아. 근데 판단력도 흐리고, 통찰력도 흐리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지식은 많아. 박사학위도 몇 개 있어. 근데 판단도 흐리고, 통찰도 흐리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런데 지식은 많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 알고 있는 지식이 실제라고 생각하고, 불변할 거라고 생각해. 이러면 이제 사실은 실제로는 인간의 정신적 활력 자체는 죽어버리는 거죠. 이게 교육 문제에 있어서 사실 이런 우리가 언어의 기본 한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말을 활용할 때하고 글을 활용할 때하고 방식이 달라야 되거든요. 이런 거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은 이제 이런 어떤 바탕 철학이 너무 지금 고려가 안 되고 있어서 많은 문제를 양산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정신의 질서와 이 얘기 하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의식 자체가 이렇게 감각 자각을 원래 종합하는 성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종합하는 성질이 있지만 종합을 한 다음 어떤 집착과 언어의 경직성 때문에 오히려 이게 몸에 마치 암성분 쌓이는 것처럼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의식적 독소가 쌓이는 거죠. 어떤 관성과 집착이 세면서일수록 그 독소가 세게 쌓이는 거예요. 예. 스트레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100% 안 걸립니다. 스트레스 거리, 옛날에 내가 화난 거, 내가 옛날에 원망스러웠던 거,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상처받은 거. 이거 잊지 말아야지, 꼭 복수해야지, 꼭 풀어야지, 원한을 풀어야지. 이거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의식은 제가 아까 토화작용이라고 했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 화생토잖아요. 그러니까 화작용이 뭉쳐서 토작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말하자면 빛 같은 거잖아요. 빛과 열이잖아요. 우리 의식도 빛과 열의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가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잖아요. 이때 말할 때 빛은 지혜를 뜻하는 거잖아. 소금은 물질적 유용성을 뜻하는 거고 너는 지혜로운 인간이 되고 유용한 인간이 되라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의식이 일종의 전기작용 같은 겁니다. 이건 또 나중에 뒤에 나올 때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 자체가 전기전파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의식의 전기전파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전기전파를 극히 조심해야 돼요. 예. 대표적으로 핸드폰 이런 거. 핸드폰 미디어, 모든 전파를 이용한 미디어들. 이거 전부 의식 흐름을 방해하거든요. 예. 평소에 우리가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거의 무의식적으로 계속 방해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게 빛과 열 같은 건데, 이 빛과 열 같은 것들이 토화작용을 일으켜서 의식이 된다. 근데 이 의식이 경직되면 제가 아까 변비라고 비유했던 의식의 똥덩어리 같은, 결국 우리가 이거를 종합해가지고 어떤 관념적인 내용물로 만드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영양성분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소화를 시키면 영양을 빨아들여가지고 이거를 활력으로 전환시켜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똥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각 자극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의식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잊어야 돼요. 예. 근데 잊지 않고 누적, 축적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제가 변비라고 얘기했던 그 비슷한 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명상이라고 하는 건 뭘까? 명상은 도대체 우리 의식에 어떤 작용을 주는 걸까? 명상이 뭐냐고 정의하기는 참 힘들지만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명상법들이 있지만 모든 명상법들의 기본 공통 원리 중에 하나만 딱 집어봐. 명상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을 비워라 그러잖아요. 생각을 비워라. 이때 생각을 비우라고 하는 게, 근데 실제 모든 의식이 비워지나요? 그건 불가능하거든. 안 비워져요. 왜냐하면 의식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생명 활동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숨만 쉬어도 의식은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숨만 쉬어도. 우리가 숨을 쉴 때 숨 쉬는 거 안에 온갖 원소들이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질소, 황, 산소, 수소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공기 중에 있잖아, 이게. 들어가서 우리 피 속에서 얘들이 섞이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로 충돌하고 상호작용하죠. 그럼 충돌하고 상호작용하면 우리의 신경센터는 이걸 본능적으로 막 조정하려고 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럼 명상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벽 보고 백날 앉아 있어도 생각을 진짜로 다 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불가능이다. 그걸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똥덩어리를 걷어치우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집착하고 있던 의식의 똥덩어리를 내려놔라는 얘기예요. 예. 그걸 내려놔야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잖아요. 나의 어떤 나의 편향과 관성, 습관대로 보지 않고 주어지는 대상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투명한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야. 그게 명상의 효과인 거죠. 명상의 효과인 겁니다. 그러면 활기 있는 상태에서 아주 활달하고 투명한 어떤 새로운 종합의 힘, 이게 생긴다는 거거든. 이걸 두고 질소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상은 정신의 질소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납득이 되죠? 예. 근데 어쨌든 슈타이너는 많은 것들을 전제하고 있으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툭 얘기하니까, 기본적으로 유물론 합리론을 기본 디폴트 값으로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이 듣기에는 결론이 쿵 하고 부닥치는 겁니다. 우리는 질소는 맨날 물질이라고만 생각하고 정신은 물질하고는 전혀 다른 질서와 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늘
근데 이거는 사실 슈타이너가 뭐라고 설명하더라도 성인군자들도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웠을 텐데, 자기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자, 성인군자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럼 틀림없이 이 깨달음의 내용은 언어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에 한계를 넘어섰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한테 설명하려면 또 언어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언어를 넘어선 이해를 내가 했는데 이걸 설명하려면 또 언어로 설명을 해야 돼. 그러면 또다시 그 설명 듣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언어적 이해 방식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변형이 자꾸 생기는 거죠. 변형, 왜곡, 오해 막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르침이 전수될 때에도 그거에 대한 왜곡 내지는 세속화 뭐 이런 문제들도 어쩌면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필연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런 거를 양산시키는 것 중에 하나의 사례가 저는 바로 이런 문장이라고 봅니다. 예, 명상은 정신을 질소하다. 이 문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다르게 다가가서 어떤 곡해를 일으킬 것인가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은 좀 하지 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 슈타이너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또 맥락이 있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근데 명상을 한다는 게 굳이 명상이 아니고 현대 명상은 옛날에 명상하는 방식은 감각을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명상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고행을 통해서, 고행을 명상으로 삼는 온갖 불교에서 바라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그거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인도의 요기적인 수련법들도 그런 거가 많고, 예. 감각을 마비시켜가지고, 왜냐하면 감각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걸 아니까, 그 감각을 일시적으로 팍 죽여버리면 감각에 구애받지 않는 또 다른 힘이 움직이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세례를 받을 때는 이 세례가 그냥 세례가 아니고 임사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물속에 팍 빠뜨려가지고 거의 숨 넘어갈 때까지 고개를 못 들게 하는 거죠. 그럼 사람의 의식이 끊길 지경이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네, 진짜로, 이때 영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음식을 안 먹으면 죽죠. 호흡 안 해도 죽죠. 근데 그거 아세요? 빛을 안 봐도 죽습니다. 빛을 안 보고 임사체험에 이룰 수 있는 어떤 임계 시간이 있어. 그게 한 90시간 됩니다. 90시간. 이게 뭐냐? 사흘 반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옛날 이 수행서들 이런 데 보면 동굴 속에 사흘 반 동안 빛 안 보고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도 동굴에서 몇십 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촛불 켜고 합니다. 촛불 켜고 해요. 그냥 진짜로 깜깜이 속에 들어가면 인간은 빛 안 봐도 갑니다. 왜냐하면 빛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식 수행법들은 주로 감각을 마비시키거나 임사체험을 하게 하거나 동굴 속에 사흘 반 동안 가다 놓거나 이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떤 현실적인 감각의 활력 조건을 압박해가지고 감각 이외의 다른 영적 기운들을 실감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수행 방식은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인간의 신체 구조가 바뀌었거든요. 신체와 오장육부 신경의 구조가 지금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수행은 먹히지 않는다라고 슈타이너가 자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슈타이너가 새로운 수행법을 내놓는 게 그게 바로 사고의 확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거든. 근데 이때 사고는 그 이전에 감각 자극에 구속되어 있던 그 사고가 아닌 새로운 사고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렵죠. 감각 자극에서는 벗어나면서 여전히 사고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인지학에서 제시하는 슈타이너가 제시하는 새로운 수행법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법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슈타이너가 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고 제시를 해놓은 것들이 꽤 있으니까 뭐 지금 오늘 그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는 미루기로 하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 한마디로 그게 이제
이 역동농업 쪽에서 얘기하는 농부 철학자입니다. 농부는 농부인데 사고가 확장된 농부야. 어떤 사고? 이 역동달력 사용하려면 맹목적으로 따르려면 모르겠지만 이해하고 활용하려면 천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돼요. 천문의 질서와 자연의 변화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돼. 근데 솔직히 우리가 학문적으로 보자면 지금 그거 이해하고 있는 학자가 누가 있어? 어떤 전공 과목이 그걸 다룹니까? 아무데도 안 다루잖아. 근데 농부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 어떤 학자보다도 훨씬 더 종합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역동농업 제대로 하려면. 예. 예비제도 마찬가지죠. 예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이 섞였을 때 눈에 보이는 화학적인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상호작용까지도 이해해야 예비제를 잘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능숙한 역동농업 농부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사실은 사고 확장, 슈타이너가 말하는 그런 수행적인 사고 확장이 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철학자 농부가 탄생한 그 전공 과목으로서의 논리적 철학이 아니고, 예. 사고 확장된 하나의 영적 존재로서의 농부가 돼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농부는 마치 그 농부의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영적 비료인 거죠. 영적 비료인 거죠. 그거는 실질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존재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실질적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손이 닿으면 혼이 들어간다며. 그러면 그 사람의 의식 상태가 어떤 영적 수준이 높다 그러면 혼의 수준도 높을 거 아닙니까? 건강한 혼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 분명히. 예. 어떤 정말로 식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그 식물을 보살피는 거하고, 야, 내가 이것 때문에 돈이 얼만데 이 옆에 있는 기생충 자식들 다 죽어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땅을 보살피는 거하고 같을 수가 없겠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크게 보자면 이렇게 어떤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농부라면 매사에 자기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 대해서 최대한 지혜롭게 판단하겠죠.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보살피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벌써 자연을 살리는 길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명상은 정신의 질소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 5페이지에 이거 광물 비료는 물에만 영향 준다, 이거는 했던 얘기니까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비제들이 나오죠. 정폭제들, 예비제들, 뭐라고 번역어를 쓰든지 간에 그 토프는 유황을 압축한 거고, 카밀레는 칼슘. 자, 그러니까 어떤 특정 소재들을 그 원자나 분자 단위, 원소 단위로 치환을 시키고 다시 그 원소 단위가 가지고 있는 사후성체적인 작용으로 그걸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토플은 유황의 압축이다. 카밀레는 칼슘의 압축이다. 쇠기풀은 유황, 칼리, 칼슘, 철분. 자, 그러면 이거 유황, 칼리, 칼슘, 철분은 여기거든요. 쇠기풀은 이쪽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카밀레는 이쪽 성분, 조금 더 아래쪽 성분. 토플은 유황이고, 이건 완전히 분산적인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다. 넘어가서 6페이지. 식물의 병 얘기가 나오죠. 식물의 병이 들었을 때는 생명이 과항됐을 때다. 성기체가 과항됐을 때라는 거예요. 예. 과항돼도 병 들고 부족해도 병 드는데, 부족할 때는 식물이 그걸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이 워낙에 식물이라는 존재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게 부족해서 병 드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아예 부족하면 식물이 거기서 서식을 안 하든지 서식을 한다면 이겨내면서 굉장히 큰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관리하는 식물들이 병들었을 때는 주로 영양 과잉이다 이거야.
영양 과잉이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칼슘을 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쪽이 과하니까 이쪽을 줘야 되는 거죠. 그 억제할 거 아닙니까? 화가 과하면 금기운을 넣어줘서 억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화칼슘은 안 되고 그걸 많이 함유한 식물이 바로 떡갈나무 껍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떡갈나무 껍질은 왜 그걸 많이 가지고 있나를 보려 그러면 떡갈나무가 앞에서 어느 별 화성 떡갈나무는 화성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럼 화성의 영향을 받았다. 나무 자체는 양적인 애들이에요. 근데 나무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나무는 이 뒤에도 나오지만 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산맥이 있다. 산맥은 어디서 생기나 어제도 얘기했지만 판들이 부닥쳐서 충돌해서 솟아오른 게 산이거든요. 여기서 더 솟아오른 게 나무잖아요. 나무는 땅에서 솟아오른 애 아닙니까? 그래서 슈타이너가 나무가 식물이냐? 나무는 식물이 아니에요. 나무는 식물이 아니에요. 식물을 뭐라고 정의해야 하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1년 순환하는 생명체라고 정의한다 그러면 나무는 단연생이잖아. 1년 순환하는 거는 잎뿐이잖아요. 나무에. 그러니까 위쪽에 잎에 가까울수록 식물성을 떼어. 그럼 나머지는 광물성이 훨씬 강하다고 봐요. 나무의 절반 이상은 광물성이다라고 봅니다. 특히 둥치까지는 이건 광물성이다. 광물성과 식물성 사이로 슬슬 변형돼 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나무 그 자체가 충분히 음적인데 이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은 또 음중의 음입니다. 원래 양기를 음이 이렇게 둘러싸면서 모든 통가다리라고 하죠. 줄기라고 말하는 걸 형태를 유지하는 어떤 그때 구조물들, 이걸 통가다리라고 하는데, 이 통가다리 자체가 기본 구조가 안에서는 생명력, 양적인 게 작용을 하고 있고, 밖에서는 음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껍질, 이런 거 굉장히 음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만들어진 칼슘을 줘야 된다. 그래서 칼슘은 기운 과잉을 억제한다 그러잖아요. 나머지 똑같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민들레 같은 거는 이건 규산 보충하는 거다. 그러니까 활력을 살려주는 애도 써야 될 때도 있고, 과항되면 억제하는 애도 써야 될 때가 있고, 이건 그때그때 상황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7페이지 넘어와서 잡초의 본질. 잡초는 뭐냐? 이거 어제 얘기했잖아요. 외행성에서 오는 애들은 나무로 자라고, 내행성에서 오는 애들은 풀로 자란다. 그럼 잡초는 전부 풀로 자라는 애들. 그러면 잡초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애는 내행성 중에 제일 가까운 애, 달이죠. 행성이 아니죠. 얘는 행성이 아니고 위성이지만 지구에 가장 가깝잖아. 그러니까 잡초는 달 기운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를 억제하려면 달 기운을 잡아야 된다. 이게. 잡초를 억제하려면 달 기운을 잡아야 된대요. 그럼 달 기운을 잡는 방식은 뭐냐는 거야. 달 기운을 잡는 방식은 얘를 태워서 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 A 잡초가 있다 그럼 A 잡초를 걷어서 태워 젤을 만들어. 그래서 A 잡초 나는데 뿌려줘 이 말이에요. 그럼 억제가 된다는 거야. 사실은 이제 이게 달 기운을 잡는 방식이라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지만, 어떤 특정 생명체의 사체를 태운 것, 그게 그 생명체의 활력을 억제한다는 뜻이잖아. 생명활동을. 예. 참, 이게 세부적인 논리는 뭐, 말하자면 참, 어려운 얘기일 것 같습니다. 어려운 얘기일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한번 탁 떠올려 보면, 공동묘지에 가기 싫은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닐까? 야, 저기 가면, 옛날에 떼지금 당한 사람들, 무덤이 있다더라고. 누가 거기 가고 싶어요? 모든 생명체들은, 아니, 자기 기운이 소멸된 거잖아요. 소멸된 어떤 일종의 증거물들이 사체를 태운 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그게 의식이 있건 없건 모든 생명체들이 이건 본능적으로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쥐를 없애려면 쥐 가죽을 태워서 뿌리면 된다. 예. 곤충을 파리를 없애려면 파리를 태워서 뿌리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기를 없애려면 모기를 잔뜩 잡아서 태워서 막 뿌려. 물에 분무기로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막 분사해. 그러면 모기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이 자체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유, 근데 솔직히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은데 언제 잡냐고. 요즘 전기로 이렇게 타다닥 하면서 죽는 애들이 있거든요. 죽이는. 거기 계속 들러붙던데. 그 파리 사체들을 버리지 말고. 거기에 사체가 이렇게 있어도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 태우라니까. 걔네들 탔거든요. 아니, 전기사 한 거지, 전기사. 아직 제가 된 게 아니잖아. 그걸 걔네들을 다 모아서 태워. 그렇지. 그 쟤를 막 주변에 두라는 거야. 한번 해볼까요? 파리로는 해볼 수도 있을 까 학교에 파리랑 먹기는 안 되니까 해봐야지. 자, 하여튼 그런 원리로 쭉쭉 적용해 나갑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보면요. 나무는 치솟은 땅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마침 나오죠. 나무는 치솟은 땅이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온 세계가 하나의 유기종합체로서 살아있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게 되면 사실 우리가 해충이다, 잡초다 그런 얘기하지만 우리가 특정 기능과 목적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거기에 방해가 된다는 의미로 해충이다, 잡초다라고 하지만 크게 보면 생명순환에 어떤 기능이 없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예, 다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또 농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들은 배제하고 억눌러야 될 것들이 생기는 것 뿐이지 걔가 좋니 나쁘니 할 거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는 애들도 실은 전방위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다는 그 인식을 계속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여기 마치 지렁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땅 속의 전기조절자는 지렁이다. 예. 왜? 지렁이가 돌아다니면서 섞이게 만들잖아요. 섞이면 활력이 생기잖아요. 선기체 여기 있고 전기체 여기 있고 서로 못 만나고 있는데 지렁이가 돌아다니면서 섞어버리면 활력이 생기죠. 만나질 수가 있는 거고. 그와 같은 역할을 대기 중에서 하는 애들은 날아다니는 애들이죠. 날아다니는 애들 중에 제일 어째 보면 자연 상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애들이 꿀벌. 그래서 얘들이 식물 번식의 30%를 책임지잖아요. 씨를 옮겨줄. 근데 꿀벌만 그런 게 아니고 크게 보이는 애들도 있잖아요. 새들도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레와 새들이 별기운을 나른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별기운을 나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동화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예. 진짜로 구체적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지렁이가 땅속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몸에 에테르를 묻혀서 전기체를 묻혀서 선기체 있는 데로 가서 지렁이가 뭐 그걸 섞으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걔 존재 자체가 그걸 섞기에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나무에 앉았던 새가 저 나무로 갔을 때 이 나무의 영적 기운이 저 나무하고 교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벌레와 새들은 별기운을 나르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나무는 기운을 모으고 벌레와 새들은 이 기운을 서로 이렇게 퍼뜨리고 나누게 하고 이런 곤충, 새, 식물들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 상호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지렁이까지도. 그래서 이거 아까 있었는지 모르겠다. 책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가 저기 예컨대 비슷한 제가 아까 이거 앞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어떤 특정 해충이나 이런 거를 없애고 싶으면 걔를 태워 죽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꼭 같은 애들을 못 모으면 비슷한 애들을 모아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어딘가에 곰팡이가 많이 핀다. 근데 곰팡이를 걷어서 태우기는 힘들잖아요. 그럼 식물 중에서 곰팡이 비슷한 애를 찾아라 이거야. 버섯.
버섯이 균류거든. 그럼 버섯을 태우면 곰팡이 없어진다는 거야. 버섯을 태워서 뿌려요. 뿌리면. 근데 버섯이 너무 아깝지 않나, 그러면? 곰팡이 없어지면 해도 벌써 좀 아니, 생각하시나? 버섯 지타리 버섯 싸요. 예, 그런 식으로 비슷한 류의 애들을 가지고 활용해도 효과는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하시는 사람 한 번도 안 하시네. 그리고 식물 중에서 동물하고 식물들 사이에 유사성이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물들 중에서도 풀 종류들이 있고 나무 종류들이 있고 그 사이에는 관목 종류들이 있고 이런 것처럼 동물도 음적인 애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양적인 애들이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동물의 부위 중에서도 머리, 가슴, 사지 나눠가지고 또 음양중이 나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연결해가지고 활용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먹이의 본질. 먹이의 본질은 우리 동물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신경감각, 호흡순환, 신진대사. 신경감각, 호흡순환, 신진대사 이게 바로 모몬령이죠. 모몬령. 모몬령하고 머리, 가슴, 사지. 물론 동물들은 영은 없습니다. 영은 없지만 그래서 동물들은 영이라고 안 하고 정령이라고 하죠. 정령. 정령할 때 정자 이게 에테르거든요. 에테르도 물론 영적 성분은 영적 성분이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인간의 한정에서 영이라고 얘기할 때는 아스트랄체의 발달 결과로서 자아체 그 자체를 인간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동물은 그런 영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영은 없지만 전기에 붙어 있는 영적 기운은 있으니까 정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한테 정령이라는 말 쓰는 건 좀 곤란해요. 인간은 그렇게 하급 존재는 아니거든. 인간은 신적 존재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신령하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인간 이하의 존재들은 정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겠고. 예. 그런데요, 선생님, 근데 유럽에서는 정령이라면 좀 뭐랄까 이렇게 인간을 도와주고 대지의 뭐 기운을 쏟아주고 뭐 그러면서 좀 높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럽 쪽에서는. 그거는 뭐 정령이라는 용어를 그거는 어차피 쓰지만 사실은 깊이 따져보고 하는 생각이 아니고 그냥 통념적인 문화적인 이해 방식인 거죠. 예.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그 개념적 이해를 얘기한 거고, 그럼 정령을 좋게 본다. 그건 그냥 그쪽의 문화인 거지. 제가 지금 말하는 걸 따져보지는 안 했을 거라고. 예. 따져보고 쓰는 말은 아니고, 문화적 분위기로 쓰는 말이다. 어차피 정령이라면 한자잖아요. 동양에서는 정령이라는 이런 게 문화적으로 없지 않았나요? 아니요, 많이 써요. 많이 씁니다. 고전문헌에 정령이라는 말이 나와요. 동물의 혼을 얘기할 때 정령이라고 해요. 동물의 혼을 얘기할 때. 홀령이라고 하지 않나요? 홀령이라고 하나, 정령이라고 하나, 의미상 뭐 다른 건 없고, 그 말을 쓰냐 안 쓰냐인데, 그 말은 전통적으로 쓰던 말이라는 거야. 근대 번역어가 아니고. 오래된 나무들 예. 그런 거 많이 쓰죠. 예, 예. 인간 이하의 존재들, 인간 이하의 생명체들의 영적 기운, 그걸 정령이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게 머리, 가슴, 사지, 동물 나눌 때 머리, 가슴, 사지로 나누잖아요. 지금 사료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머리는 신경 부분이고 요거는 소화 부분이고 호흡 부분이고 호흡순환 부분이고 저거는 신진대사 부분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신경, 대사, 신진대사, 호흡순환 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기능을 나누는 건데 사료는 동물 사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농사와 관련해서 동물 사료와 관련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거는 좋은 고기와 우유 아닙니까? 우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압축해서 전형적인 문제를 두고 얘기하자면 좋은 우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좋은 사료를 써야 좋은 우유를 얻을 텐데 그럼 좋은 우유를 얻기 위해서 좋은 사료를 쓸 때 좋은 사료의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좋은 사료의 조건. 어차피 동물 사료는 식물이 될 거 아닙니까? 동물에 먹이는 식물이죠. 그럼 식물 중에 어떤 식물을 먹여야 되냐 이 얘기거든요. 식물 중에 어떤 식물을 먹여야지 좋은 우유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슈타이너가 우유의 본질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우유의 본질은 성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유는 성선 분비물이다. 이 성선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 성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번식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 자체가 번식 기능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번식 기능이다. 번식 기능이다. 그럼 사람으로 치자면 이 번식 기능을 관장하는 오장육부는 뭘까? 신장. 신장 쪽이죠. 예. 폐비간신이 있잖아요. 폐비간신 중에서 호흡을 주관하는 쪽은 폐하고 간 쪽이거든요. 보통 우리는 폐하고 심장이라고 하는데 대비되는 기능으로는 폐간입니다. 폐간이 호흡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납출, 음식 납출을 주관하는 게 비하고 신이거든요. 신장 쪽입니다. 최종 결과물이 모이는 게 신장 쪽입니다. 이 최종 결과물 쪽에서 성능력이 나와요. 번식 능력. 인간으로 치자면 신장 쪽입니다. 근데 이제 이쪽이 건강하면 된다라는 거거든. 한마디로 사람으로 치자면 사람 신장을 튼튼하게 하려면 뭘 많이 먹어줘야 되나 이 얘기예요. 근데 동물한테서 동물의 어떤 그런 번식 능력을 튼튼하게 하려면 뭘 먹여줘야 되냐 이 얘기인데, 그럼 식물을 우리가 먹는 거로 나눌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뿌리 부분, 잎 부분, 그 다음에 과일 열매 부분 이렇게 나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서로 조응하는 애를 먹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성소는 머리가성 사주 중에는 뭐하고 연관이 돼 있나 하는 거예요. 이쪽하고 연관이 돼. 제가 이게 중간에 몸통 부분을 전부 여기서는 가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슴도 베를리가 있고 체스트가 있잖아요, 영어로 하면. 근데 보통 세 개로 나눌 때 두 개 통틀어가지고 가슴이라고 해버리거든요. 복부까지 가슴이라고 한다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슈타이너가 어떤 때는 복부하고 사지를 합해가지고 사지라고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복부하고 이 호흡기관을 뭉쳐가지고 가슴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앞뒤 맥락 보고 이때는 뭐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성선 분비물 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요때 가슴은 이 성능력까지 포함한 몸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 기능을 강화를 시켜주려면 이제 열매 부분, 뿌리 부분, 잎 부분이 있을 때 뭘 먹여야 되냐 하는 거예요. 뭐 답은 정해져 있죠. 뭡니까? 잎 부분이죠. 잎 부분을 먹여야 되죠. 뿌리 부분 먹이면 머리로 갈 거 아닙니까? 이건 성능력하고 상관없잖아. 그리고 과일 부분 먹이면 신진대사 쪽으로 갈 거고, 막, 이 팔다리 힘쓰는 건 세질지 모르겠지만 성능력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잎 부분 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잎 부분을 사료로 쓰면 좋은 우유를 얻을 수 있다. 이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경험적으로 좀 간단하게 알 것 같은데. 복잡한데요. 그 다음, 우리가 왜 화식을 하는가, 우리가 왜 채식을 하는가, 그런 이제 생활적인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이 화식, 채식과 관련해가지고는 이렇습니다. 화식을 하는 이유는 열처리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열처리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대상물에 있는 모든 어떤 영양성분 내지는 영적 성분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열을 쪼이면 뜨게 돼 있잖아. 어떤 물질들이든지 열을 쪼이면 안에 있는 기초 구성 성분들이 위로 뜨게끔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야 소화가 잘 되는 거죠. 그래야 소화가 잘 된다. 그래서 사실 요리 중에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좋은 요리는 어쨌든 물과 불이 잘 어우러진 요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찌개 문화, 이게 왜 나빠? 찌개 문화. 그 푹 고아서 먹는 문화. 전골, 곰탕,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왜 나빠? 제가, 이건 약간 여담으로 대학교 다닐 때 자취생활을 하는데, 그때는 고기, 80년대니까요. 고기 먹는 것 자체도 흔치 않은 때잖아요. 그러니까 곰탕, 설렁탕 이런 거 먹는 거는 되게 간혹 있는 일이지 아주 드문 일이었어요.
제가 기억나는데 제가 대학교 2, 3학년 때 중학생의 간부들이 그때 당시에 저희 학교 앞에 있던 삼성통닭이라는 통닭집에 가가지고 맥주와 통닭을 먹는 거 보고 동지들이 공분을 했습니다. 저 부르주아들. 어떻게 맥주와 통닭을 먹고 뭐 이렇게 운동구호를 외칠 수가 있나 저 위선자들 이러면서 그럴 정도로 약간 좀 없이 살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하루는 이제 술을 왕창 먹고 밥은 몇 끼 굶은 상태로 곰탕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돈도 없고. 그래서 통닭 먹은 뼈들을 다 모아봤어요. 통닭 뼈다귀 남은 거 있잖아. 이거를 구워봤어요. 한참 우려봤어. 1시간 정도 우려봤어. 괜찮죠? 해봤어요. 1시간 정도 우려가지고 팥 뿌려서 먹으니까 진짜 곰탕 맛이 닭곰탕 맛이 나더라고. 그때 내가 와 이거 삶고 고우는 것의 위력에 대해서 실감을 했어. 야 이렇게 고우면 저 뼈 안에 있던 어떤 성분이 막 우러나는구나 진짜로. 우러나는구나. 이거 확실하구나 이 효과가. 삼계탕이다 그런 거지. 어? 삼계탕이다 뼈 국물이잖아요. 아니, 어. 그건 고기가 들었잖아. 고기가 붙어있잖아. 그래서 제가 요즘도 통닭 먹으면 왜 약간 살도 붙어 있는 상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버리잖아요. 네,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저는 일회용품이란 말 들었을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반감이 들었거든요. 그걸 누가 정해? 면도기 일회용품입니다. 일회용품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써보면 남자들은 면도기 100번, 200번 써도 쓸 수 있어요. 진짜로. 말은 일회용품인데 100번 써도 된다니까? 근데 일회용품 하는 순간 쓰고 버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 근데 저는 그런 느낌, 인간의 감정을 어느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잖아요. 감정 기분을. 그러면 이제 내가 또 그런 거에 영향을 받으면 내가 조종당하는 것 같아서 싫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욕탕 가면 항상 남이 버린 일회용품은 주워다. 주워다 씁니다. 왜? 얘의 운명은 일회가 아니야. 근데 왜 우리가 일회라고 규정하고 얘를 낭비하냐 이거야. 넌 그게 싫어. 진짜 특이하다. 편집하세요. 선생님, 박효선스럽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사실 골 때리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저는 그거 세뇌 과정이라고 봅니다. 세뇌 과정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모든 물건은 자연으로부터 오는 건데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기본 예의가 있잖아요. 이 기본 예의가 뭐냐 하면 사실은 모든 우리가 쓰는 자연으로부터 온 소재들을 가지고 쓰는 것들은 다 생명으로부터 취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생명을 죽여서 나의 편리를 더한 건데 그럼 내가 이 생명에 대해서 갖춰야 될 기본 예의는 얘가 자기 기능을 오롯이 다할 때까지 써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 얘 생명력은 100인데 1만 쓰고 버려. 그리고 또 채취해. 또 착취하고 갈취해. 또 1만 쓰고 버려. 이거는 인간성의 문제가 돼버린다. 예. 그래서 일회용품 100회 쓰기 운동 이거 해야 된다. 일회용품은 일회용품이 아니다. 그거는 인간의 주술이다. 인간의 시대적 세뇌 방식이다. 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좋은 우유는 푸른잎 종류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한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식, 화식 얘기가 나오는데 화식 얘기는 됐고 화식 얘기는 금방 했죠. 그 삶고 찌고 하는 과정들이 전부 다 일종의 내부의 성분들을 위로 띄워 올리는 과정들이다. 그러니까 화식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날 거 먹는 문화 그거 안 좋습니다. 그 동물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어떤 통념 중에 특히 식습관 중에 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라고. 우리는 자연적인 거 날 거를 아구아구 먹으면 마치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주는 인상처럼 아주 건강하고 생기 있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네. 식습관으로서는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 방어를 위한 독소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
예,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날 걸 먹으면 그 독소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요리를 해서 먹는 건데 요리를 거부하고 날 거 먹으면 독소까지 같이 취하는 거죠. 예. 날 거 먹는 문화 결코 좋지 않다. 근데 우리는 회를 먹어도 예, 자연산 갓 잡아서 그 자리에서 쳐서 예, 회 떠서 먹는 거가 마치 싱싱한 거의 대명사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회를 먹는 민족들도 세계적으로 드물지만 날 생선을 이렇게 먹어버리는 민족이 없어요. 일본이 회 많이 먹죠. 걔들 회는 전부 숙성회입니다. 잡아서 바로 회쳐 먹는 그런 회가 아니고 며칠 숙성시켜서 적당한 맛으로 맞죠, 유카리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한국에 있는 숙성회 집들은 전부 보면 일본에서 숙성 방법 배워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숙성회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없잖아요. 숙성회는 화르회. 우리는 화르회 중심이죠, 뭐든. 그래서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다. 날 거 아구아구 먹는 거를 건강의 대명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적어도 식습관에 있어서 문명적인 식습관에 있어서는 현대인들의 심신에 좋을 수가 없다. 그 말을 좀 드리고. 그냥 먹어도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독소가 적어서 그냥 먹어도 되는 애들이 있죠. 그 주로 잎채소 같은 것들이 그런 거죠. 잎채소는 그 성분 자체가 황 성분이 많잖아요. 황. 잎채소는 전부 이쪽 애들이잖아요. 예. 가지고 있는 성분이. 그래서 얘들은 이미 열 처리가 어느 정도 자연에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된다. 과일도 그냥 먹어도 되죠. 자연에서 열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 열 처리가 돼 있기. 그 다음에 이제 채식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채식은 이렇습니다. 채식이 왜 나쁘냐? 인지학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식물도 이 안에는 뭐 성기체도 들어가고 전기체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에테르 아스트랄이 섞여 있는 거 맞는데 성분이 근본적으로 주된 성분은 에테르 성분이잖아요. 식물 그 자체가 에테르 성분이란 말이야. 물체 성분하고 광물질, 식물에 먹이는 미네랄이니까, 예, 광물질과 에테르체, 요거 두 개가 식물의 주 성분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먹어서, 얘를 음식으로 하면, 우리를 이루고 있는 성분은 사구성체 다니까, 우리는 이 에테르 성분 안에 묻어있고, 묻혀있고, 잠재되어 있는 아스트랄 성분을 짜내가지고 영양소로 삼는 거거든요. 짜내는 과정이 소화하는 과정이거든. 예. 짜내는 과정이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을 먹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예비적인 영양 성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방으로 쌓이고 당으로 쌓이는 예비적인 영양 성분들이 있을 텐데 바깥에서 음식으로 채식을 하죠. 그럼 채식을 하면 요 물체 에테르체의 주성분이 이 식물을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예비적인 힘들을 쓴다 이거예요. 쓰고 동시에 소화하는 과정에서 내 예비적인 힘을 쓰는 과정에서 우리 내면의 아스트랄체를 자체 생산을 한다는 거야. 아스트랄이 열기 같은 거니까. 예. 사실은 식물과 동물 중에 우리가 체험적으로 뭐가 소화 잘 되나? 소화가 뭐가 잘 돼요? 동물이 훨씬 잘 돼요. 왜 동물이 소화가 잘 될까? 동물은 그 자체가 아스트랄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아스트랄 성분이 열기운이잖아. 그러니까 동물은 들어가면 쉽게 소화가 돼버려요. 식물은 들어가면 이 아스트랄 성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짜내야 돼요. 우리의 아스트랄 성분을. 체내의 아스트랄 성분을 짜내야 되니까 소화는 힘들어. 체감적인 소화는 힘든데 얻어지는 게 있죠. 우리 내면의 아스트랄 생산 능력이 강화가 돼요. 예. 인간 자체에 아스트랄 생산 능력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근육이 힘을 쓰면 강해지듯이 소화 과정에서 아스트랄 운용 능력이 강화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운용 능력이 강화되는 동안에 축적되어 있던 어떤 누적되어 있던 잉여분들, 잉여 에너지들도 다 쓰인다는 거야. 잉여 에너지도 쓰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건강에 해를 끼치는 어떤 축적 잉여물들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죠. 근데 육식을 하면 이 과정이 없다는 거야.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내부에 어떤 잉여 축적물들이 계속 쌓이고 이게 바로 당뇨병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60 많이 하면 당뇨병 된다. 이게 잉여물들이 처리가 안 되고 쌓인다는 뜻이에요. 처리 안 되고 쌓이고 또 하나 내면에서 아스트랄을 자기가 자체 생산하는 이 힘이 떨어지잖아요. 이 힘이 떨어지니까 의식 발달에 영향이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의식 발달이라고 하는 게 아스트랄적인 이 활력들이 계속 살아있어야 의식 발달이 되는데 이 힘이 약하니까 의식 발달에 저해가 된다, 방해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뭐 논리적이거나 원리 실제로 진행되는 원리에 대해서 몰랐지만 체험적으로 알았던 게 수많은 수행자들이 쉽게 말해서 수행의 육식이 방해된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런 생리작용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슈타이너가 설명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식을 하면 잉여물 축적 이게 처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아스트랄 발전 이게 안 되고 그만큼 인간의 심신에 피해가 있다. 그러니까 먹지 마라.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기가 아스트랄이라고 하고 식물이 뭐라고 하죠? 에테르. 예. 마지막으로 혹시 그 밑에 암과 토마토의 유사성이 예? 앙과 토마토. 네, 아 이건 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앙과 토마토 왜 어떻게 이렇게 연결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추측하기로는 토마토가 혹시 줄기식물 같은 감자 같은 그런 성격이 좀 있나요? 토마토나 감자 같은 게 우리 탭이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 집에 그 탭이가 있는데 탭에 그 토마토하고 그 안 먹은 버리는 걸 탭에 넣어놨는데 봄에 그 줄기가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예요. 감자 토마토는. 감자 토마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탭이 삭히지 않은 탭이를 좋아한다고. 아하. 줄기열 줄기가 그러는데? 이 잎이 아닌 그 똑같은 비슷한 성질 같아요. 그 토마토와 감자는 채소. 감자가 뿌리 식물이 아니라 줄기 식물이거든요. 그렇죠. 줄기식물이죠. 토마토도 줄기 식물이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감자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우리가 감자가 왜 안 좋은가는 인지학에서 많이 설명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설명 논리로 안 좋다라고 이해할 수는 있겠죠. 예. 네, 맞아요. 네. 근데 저도 그때도 약간은 추론을 했던 거라 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토마토를 지금까지 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여러 곳에서 이제 암하고 토마토 관계를 많이 이제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예, 예. 왜 슈타이너의 책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오냐. 근데 사실은 그 암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녹황색 채소를 많이 먹으라 그러거든요. 과일도 그렇고. 예. 근데 왜 토마토는 먹지 말라고 그러냐 이건 잘 이해가 안 된다 했을 때 그때 선생님이 제가 토마토가 자라는 과정을 설명해 줬더니 그렇군 하고 얘기를 했는데 토마토는 다른 채소들하고 되게 독특한 점이 이제 채소들이 뿌리, 줄기, 잎, 열매가 있잖아요. 네. 토마토라는 놈은 특성이 잎에서도 갑자기 줄기가 나오고 잎에서도 갑자기 열매가 나오고 이제 각각의 기관이 이제 분리돼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잎도 뿌리가 되고 잎도 열매가 되고 줄기도 잎이 나오고 뭐 하여튼 이제 개판이에요. 네,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토마토가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그 떨어진 잎에서 다시 기관이 또 발달해요. 그래서 토마토를 여러 개 잘 심는 게 하나만 심어서 자꾸 눕혀버리면 토마토를 10포기, 20포기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점이 만약에 암 환자들이 암 세포가 이제 뭐 돌연변이 세포가 막 이렇게 각자 자기 발전하는 거잖아요. 토마토에 그런 성질이 들어가면 자칫하면 암세포가 토마토처럼 돼서 확산될까봐
조심하라. 암세포 성질이 기본적으로 토마토 번식 방식하고 비슷하네요. 예. 예. 그 선생님 저한테 얘기해 줬어. 예. 그 제가 이제 실제로 재배해보니 그렇더라. 예. 근데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해버린 거는 그때 제가 그 설명을 했을 때도 기억나요. 기억나는데 어느 정도 추론을 한 거거든요. 그렇겠다 하고. 그래서 뭐 근데 저도 솔직히 평소에 제가 안다 혹은 모른다라고 했을 때 추론한 것만 가지고 안다고 말하기는 좀 약간 미진해요. 근데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농업과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내가 안 키워봤거든. 예, 그게 항상 약점이 있어서. 토마토의 또 다른 특징이 모든 식물은 생태비를 넣으면은 죽거든요. 이제 열이 발생되고 가스가 발생돼서 이제 태비 자체에서 뿌리는 그걸 못 견디는데 토마토만 이상하게도 생태비 더미에서 더 잘 자란다고 지금 슈타이너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도 얘는 아마 저기 보통 식물이 그래서 슈타이너가 이렇게 표현해요. 식물계에서 부침성이 떨어진다. 식물계 정상적인 어떤 발달 과정을 제가 무시한다는 얘기죠. 예. 식물계로 치자면 식물은 식물인데 비정상 식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암과의 유사성이 있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토마토는 뭐가 대표적인 건강식품, 식품 막 이렇게 해서 엄청 많이 먹어라. 뭐 토마토와 사과를 가까이 하면 의사를 찾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나는 잘 모르겠어요. 노화 방지의 최고의 식품이에요. 그걸 올리브 오일에 구워서 아니 근데 감자 안 좋다 먹지 마라고 하는 것도 슈타이너 뿐이지. 감자도 저기 슈퍼푸드에 들어가잖아요. 예. 엄청나게 좋은 식품인 것처럼 얘기하잖아.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식품 영양학적인 과학적인 분석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접근 방식과 맥락이 완전히 다른 거니까. 예. 이게 여기서 이제 암과 토마토가 비슷하다는 거지 토마토가 안에 안 좋다라는 거니까 괜찮지 않나는 거. 그러니까 소위 영양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완전히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리고 9페이지 마지막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전기기관하고 전동기관의 차이가 크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의식 무의식에 영향을 많이 준다. 그러면서 전파는 이해력을 없애는 작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전기는 인간 머리와 식물 뿔에 큰 작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생명 존재는 상위일수록 전기를 밀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거죠. 그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의식 활동의 일종의 전기 전파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식 자체가 아주 섬세한 전기 전파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섬세한 전기 전파적 성질에 우리가 바깥에서 동력으로 이용하는 전기 전파들은 수천 배, 수만 배 강력한 애들입니다. 그럼 얘들을 가까이 하면 의식이 계속 일종의 의식의 정상적인 이 활동에 끊임없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직접 단위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계신 분들이 듣고 있는데 지금 우리 뇌파 측정을 해보면 대략 한 15Hz에서 20몇 Hz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사람마다. 근데 30Hz가 넘어가면 감정 조정이 안 되거든요. 한 35Hz에서 40Hz 되면 완전 대취한 사람 상태가 되거든. 폭력적인 상태가 돼요. 그 마약 먹고 그러면 한꺼번에 LSD 같은 게 한 방에 막 50Hz까지 올려버리는 게 마약의 향정신성 작용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뇌파라고 하는 건 몇 헤르츠 사이, 몇십 헤르츠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물리적 동력으로서 경험하는 전기 전파들은 핸드폰이 몇 헤르츠인가요? 핸드폰이 와이파이가 빨아들이는 전파 헤르츠 단위로 기가헤르츠잖아요. 기가헤르츠잖아. 우리 뇌파는 몇십 헤르츠인데 여기 기가헤르츠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기가헤르츠 수신기 수십 개가 있잖아, 지금 여기. 예. 그러니까 그 전파가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의 두개골이 막아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두개골이 막아주고 있는 거를 뚫고 들어가죠. 눈으로, 귀로, 코로. 구멍들이 나 있으니까. 외부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교류하기 위해서 우리도 구멍이 있잖아요. 감각이 작용하기 위해서. 일로 다 들어가요. 전파가 들어가면 머리통 위에 구멍 7개나 있고, 예. 그리고 저 생식기 쪽에도 구멍이 2개나 있고, 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나 있는 구멍들 쪽으로. 들어가면 신경에 영향 주죠. 신경 교란을 시키는 겁니다. 신경을 교란시키는 겁니다. 그 전파가 우리 신경을 얼마나 교란시키는가를 체감적으로 알려면 이거 해보면 돼요. 밤에 잘 때 전기 동력 싹 꺼버리고 와이파이 싹 꺼버려봐. 그러면 수면의 질이 달라져요. 나는 그렇지만 우리 집 주변에 다 돌아다니지 않냐? 맞아요. 근데 자기 방 안에, 자기 집 안에 돌아다니는 그것만 차단을 해도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전파에 노출되는 순간 소위 말하는 의도치 않았던 잡생각이 계속 떠오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애들이 나는 숙제하려고 요거 검색하려고 인터넷 접속했다가 어떻게 돼? 원래 내가 이걸 볼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넘어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전파 교란이라는 게 인간의 어떤 그 자아의 자기 균형 잡는 중심성, 이걸 교란시키는 거예요. 이걸 교란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교란에 관성적으로 익숙해져 버리면 말 그대로 정신없는 인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생명연료는 상위일수록 전기를 밀어낸다라고 하잖아요. 전기를 밀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특히 자체가 중심인 인간, 중심인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전파하고는 좀 상극입니다. 상극입니다. 우리 인간이 전파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이 발달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미디어 컨텐츠나 핸드폰 같은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큰 이유 몇 가지를 들자면, 첫째, 이게 페이크, 원래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감각 통합이 정상적으로 발달해야 건강한 의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런데 미디어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어떤 체험을 대신하는 거는 전부 페이크잖아. 다 가짜 체험들이잖아요. 예. 진짜 동식물을 보는 게 아니고 화면으로 보고, 진짜 어떤 그 자연의 풍경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공기를 호흡하는 게 아니고 화면으로 보고, 이건 전부 페이크 경험들인데 우리 의식이 골 때리게도 페이크로 경험한 그것도 마치 진짜 지경험인 것처럼 의식해버리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 사이에 체험만이 줄 수 있는, 몸으로 체험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없는 상태로 그걸 지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예. 이런 허영적인 사고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의 발달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죠. 예. 직접 체험을 통해서 원형적인 소재와의 체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경험들이 있는데 이 생략돼 버리고, 생략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알고 있다는 착각, 이걸 끊임없이 이제 양산을 시킨다는 거죠. 이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거고, 두 번째, 미디어 콘텐츠의 상업성. 이 상업성이 마치 조기 교육이 교육적으로 아주 안 좋은 것처럼 애들한테는 내용적으로 의식 발달에 다 악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 전파의 문제. 전파가 자아체를 계속 교란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 문제가 문제 수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성격이 굉장히 근본적이고 강력해. 그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프랑스에서 법 통과됐잖아요. 영유아들 핸드폰 아예 법적으로 소지 못하고, 10살 전에는 SNS 안 되고, 15살 전에는 뭐 안 되고 단계적으로 다 법으로 규제하자. 법이 나섰다는 얘기는 원리가 뭔지 알건 모르건 그 악영향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거거든. 예. 근데 과연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보다 핸드폰 많이 쓸까 적게 쓸까?
압도적으로 적게 쓸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5기가도 모자라가지고 이거보다 몇십 배 더 센 놈 지금 도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저 뭐 빨리 하면 좋고 뭐 효율성 높이면 좋고 그 망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뭐 그러다 보면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뭐 또 그러다 보면 언젠가 관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면서 또 돌아가는 때가 오긴 오겠죠. 그 해외에서 그 역동문법 한 농장에서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기 핸드폰 갖고 들어오지 말라고 써 있어요. 네. 핸드폰 갖고 들어오지 못해요. 그 안에서는 그렇게까지 또 네. 하고 있고 또 그 한 분은 그 농부시고 이제 은퇴하신 그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10살 이전에 아이들이 흙을 만지거나 이런 그것들이 없다면 그것들이 이제 깨어나지 않아서 되게 어려워진다. 맞아요. 그래서 10살 이전에 그 흙과 같이 지나고 하는 경험들 해야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왜 갇혀있는 반려견들 보면 우리 학교 순돌이만 봐도 제가 볼 때마다 순돌이 눈을 피하거든요. 저에게 가장 죄책감을 주는 존재. 근데 어쨌든 갇혀있는 반려견만 봐도 짠하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그 태어나서 한 번도 흙냄새를 맡아본 적 없는 소가 도축되기 직전에 한번 산책을 시켜주는 장면이 있더라고. 소가 뒹굴면서 울더라. 얘는 흙을 처음 밟아봤으니까 흙이 뭔지도 모르잖아. 근데 소가 눈물 흘리는 거 아시죠? 소가 눈물 흘리거든요. 근데 얘가 뒹굴면서 너무 좋다는 거 느낀 거야. 예. 그게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게 소가 뒹굴면서 우는 장면이 있더라고. 우리가 소만 봐도 그런데 사실은 10살 이전에 애들이 자연적 체험을 못했다. 인간인데 하물며. 이건 콘크리트에 가다 키운 소보다도 더 심한 학대를 하는 거예요. 심한 학대를 하는 거예요. 차병원에서 태어나서 아파트에 살면서 예. 저 패드로 공부하고 아이패드로 공부하고 다 보고 저는 이거는 인간에 대한 학대다. 인간에 대한 학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말 공유하지 않으면 교육의 개선이라고 하는 거 요원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언젠가 뭐 또 우리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극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 원래 주제 우리 시대에 대한 얘기로 일단 쉬고 나서 넘어가겠습니다. 10분 쉴까요? 20분? 15분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11시 1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시 5분이요. 아, 예. 11시 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